우선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마약이 뭡니까?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 네. 그 마약이라고 할 때 앞에 마 있잖아요. 네. 이 마가 어떤 글자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마도 뭐 악마 할 때, 마귀 할 때 그 마로 생각을 할 텐데 그 마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마라탕 할 때 마래요. 아이고야.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 마비시키는 절이다. 그 마라고 합니다. 아, 마라탕 먹으면 이제 약간 마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마라고? 네, 그 마예요. 그러니까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와 책을 골라오셨는지 오늘도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요즘 한창 마약이 화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넓게는 청소년까지 좀 마약에 대한 기사가 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실화 배경의 영화 바스켓볼 다이어리입니다. 자, 마약을 주제로 잡아오셨다고 하니까 이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네.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금단 현상을 견디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 영화에서도 그 일주일간의 금단 증상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잘 그려냈고 그 곁에 고양이가 있었던 그 모습으로 영화를 담았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인 바스켓볼 다이어리는 조금 더 마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인지, 마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약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등 좀 마약에 점차 빠지게 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 영화를 보고 약간 마약 공익 광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긴 한데 네. 그만큼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유명한 고교 농구팀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마약과 그들이 점차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짐이고요. 짐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공들이 유명 고교 농구팀이라면 마약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뭐 농구를 좋아하면 좀 더 잘해서 NBA 가거나 아니면 체육대학교에 진학해서 또 농구에 대해서 또 체육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마약에 빠집니까? 사실 이제 짐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고교 농구 선수로 좀 유명한 아이들인데요. 네. 특히나 짐은 이제 농구로 유명한 이 학교에서 제의를 받을 정도로 좀 농구 실력이 특출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또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제 악동이기도 한 네,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이기도 알선꾸러기구나.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후에는 이제 몰래 모여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네. 호기심에 이제 본드 같은 싸구려 각성제를 흡입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어서 싸움도 하고 이제 그들을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들 주위에는 집안이 그리 이렇게 상황이 부유하거나 좀 안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줄 어른이 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쁜 짓을 좀 눈 감아줄 뿐이지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한다면 무조건 이제 폭력적인 체벌만 가하거나 혹은 그들이 이제 뭔가 성당에 고해성사를 하러 가더라도 좀 주기도문을 읽어라, 찬송가를 불러라 라는 식으로 좀 너무 방치하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짐의 엄마도 짐을 뭔가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그를 좀 올바르게 좀 잘할 수 있게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짐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영화의 제목처럼 바스켓볼, 이제 농구 그리고 그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다이어리 그리고 백혈병에 걸린 바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농구, 다이어리, 친구인데 이걸 네. 정리해 보면 농구는 꿈이랑 좀 연결되고요. 다이어리는 뭐 희망, 그 다음에 친구는
애정, 뭐 사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이제 다이어리는 짐이 하는 생각이나 이따금 약간 드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 시와 같은 형태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농구 같은 경우는 짐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뭔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이제 사랑하는 애정이 담긴 이제 소중한 친구가 바비인데 네. 그가 이제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농구를 같이 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백혈병에 걸리고 있어서 농구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계속 병원에만 누워 있어야 야만 하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짐이 이제 바비를 찾아서 이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도 약간 바비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 다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좌절한 상태로 나와서 좀 짐에게 있어서는 사실 바비라는 친구가 엄청 큰 존재였고 자신과 농구도 같이 하고 자신의 글을 진정성 있게 읽어주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애정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비가 백혈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짐이 매우 큰 상심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상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손을 댔던 것이 마약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되게 싸구려 각성제 본드 같은 정도만 흡입하는 정도였는데 네. 이제 바비를 잃고 나서 예전에 한 번 맛봤던 그 마약을 잊지 못해서 다시 이제 그 상심을 기회에 그 마약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구나. 또 이제 사실 짐도 그렇고 원래는 길에서 보이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이제 돈을 구걸하거나 뭔가 매춘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비웃기도 했었던 그와 친구들인데 이제 오히려 그 사람과 같이 되어가는 짐과 그의 친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마약이 사실은 내가 손대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손대는 장면이 나와서 네. 여러모로 영화에서는 좀 그런 걸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마약에 취했던 짐의 그런 환각 상태인 그런 모습도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 네. 이를테면 마약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은 널은 이제 꽃밭을 맨몸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이를테면 자신에게 되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선생님을 이제 마치 히어로나 락스타처럼 꿈에서 나타나서 그를 막 이제 총으로 막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짐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농구에 대한 애정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압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짐에게 무심코 가했던 언어나 행위 폭력들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해방감, 그런 자유로움을 느낀 것처럼 영화 속에서는 그 환각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환각에 빠질수록 현실은 정말 시공창처럼 그가 정말 할 수 있었던 것 혹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었던 것을 빼앗고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이제 환각 속만 이제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럴수록 마약을 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또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후의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였던 이 바비 이외에도 나머지 두 개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짐의 일상이 평온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 볼 만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이제 짐이 중요하게 여겼던 농구 시합에서도 네. 마약을 하고 나가서 이제 아이고. 경기 자체를 제대로 뛰지 못해 경기를 망치는 당연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짐의 감정과 생각을 담았던 다이어리, 시를 쓰던 다이어리도 이제 점차 글을 쓰기보다는 점차 마약을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휘갈기듯 써내려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계속 해야 하다 보니까 장난으로 혹은 유희로 저질렀던 작은 좀도둑질 혹은 절도는 약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점차 그 크기가 커지게 되고 심지어 그 범죄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그에게는 학교도 친구도 하나뿐인 가족도 이제 그를 포기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역시도 자신을 포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더욱 이제 삶은 위태롭게
즐겁게 진행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비웃었던 그 몰골을 자신도 똑같이 하면서 돈을 구걸하거나 뭐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근데 다행히도 그 이제 짐을 세익스피어라 일컬었던 레지라는 어른이 그의 곁에서 남아서 그가 마약을 끊고 금단 증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엄청 도와주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레지의 집에서 짐이 머물면서 이제 막 그 금단 증상을 막 이겨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현상을 거의 이겨낸 듯 보이고 일상생활을 거의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레지가 이제 또 집을 비우자 짐이 또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에 약을 훔쳐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 된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가 여기서도 되게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화 처음에 보면은 짐이 정말 생기발랄했던 그런 미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뒤로 갈수록 정말 마약에 찌들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정말 인생이 지옥 속으로 마약 때문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연기가 무서울 정도로 피부에 잘 와닿게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그럼 영화의 마무리는 결국 희망이 없는 짐의 모습으로 끝이 나나요? 어떻게 납니까? 다행히도 영화는 이제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새롭게 갱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공익 광고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구하기 위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결국에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엄마를 찾아가게 되고, 엄마에게 처음에는 막 다정하게 굴다가 이제 엄마가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좀 약간 폭력적인 모습으로 엄마를 막 이제 문 사이에 두고 막 대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경찰에 아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약 범죄나 뭐 그걸로 이르렀던 뭐 절도 이런 것들로 이제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는 짐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중독을 좀 이겨내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가 이전에 함께 마약을 했던 친구와 만나는, 조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이제 약에 쩔어 있어서 이제 짐에게 이거 이번에 들어온 약 엄청 효과 센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짐은 거절을 하고 그렇지. 그래야지.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마약 중독의 어떤 살아있는 증거다. 그리고 이런 사회 환경이 좀 불우한 사람들은 이 마약에 손대기가 조금 더 쉽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간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마약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됐지만, 그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된 계기들을 보면서 네. 좀 유명인들이나 혹은 평범한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이유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영화였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좀 개개인들이 어떤 짊어지고 있는 슬픔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들 개인에게 짊어지기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이 영화가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네. 이제 청소년이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개봉이 5년 지난 이제 2000년에야 개봉을 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신인 시절 영화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영화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자의 뭔가 시작과 끝 그런 모습을 워낙 잘 그려내고 있기도 하고, 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요즘 워낙 많이 나오는 마약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또 혹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도, 또 그가 속했던 주변의 가정 환경이나 여러 사회에 대해서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영화니까 주말에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얘기를 하면서 짐의 모습 이렇게 함께 봤는데, 이 생기발랄했던 이 디카프리오의 모습이 점점 피폐해지는 과정을 네. 잘 녹여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 마약에 손을 안 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기를 생각해 보면 개개인에게 좀 많은 좀 무거운 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마약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 영화로 통해 좀 느껴봤습니다. 다음은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저도 신바님과 같이 마약과 관련된 책을 좀 가져왔고요. 네.
최근 한국에 전해진 뉴스를 보면 마약이 과거보다 꽤 쉽게 유통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유통되고 쉽게 유통되고 네. 또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또 모방 욕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마약이라는 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빠른 무서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약에 대해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와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후라는 작가가 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작가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자, 책 이름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저자는 마약 전문가입니까? 마약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마약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경험자시구나. 네. 21살에 그 저가 항공권을 잘못 사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 이제 경유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고 네. 거기서 낯선 한국인 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건네받은 소주팩 그 한 팩이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로 가볍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본인이 마약을 했고 중독자였고라는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글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아주 짧게만 소개를 하고요. 대신 아주 가벼운 교양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자의 문제의식은 마약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알면 알수록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우리는 쉽게 대응할 수 있다가 저자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에세이보다도 이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마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설명해주는 교양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약에 대한 이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약을 알수록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책의 내용을 좀 따라가 보죠. 우선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마약이 뭡니까?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 네. 그 마약이라고 할 때 앞에 마 있잖아요. 네. 이 마가 어떤 글자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마도 뭐 악마 할 때, 마귀 할 때 그 마로 생각을 할 텐데 그 마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마라탕 할 때 마래요. 아이고야.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 마비시키는 절이다. 그 마라고 합니다. 마라탕 먹으면 이제 약간 마비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마라고? 네, 그 마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탕에서 그 마약은 아니지만 같은 네, 같은 말을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을 나쁜 마약, 악마 같은 마약으로 같이 판단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마약을 의미는 저리게 하는 감각적으로 저리게 하는 마비시키는 그게 마약이다라는 거고 이걸 보면 마약을 찾는 사람들의 용도와 목적이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 기능을 저리게 하기 위해서 마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마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쫓아가다 보면 이 마약을 우리는 그들을 나쁜 걸 왜 찾을까라는 단순한 이런 선악 논리로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의미로 마약이 접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 잘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서 좀 재밌는 내용인데 그 문명사회와 고립되었던 원시 부족을 연구했던 그 내용에 따르면 수렵 채집을 하던 그 부족이 땅을 처음 일구었는데 제일 먼저 길러낸 것이 대마초라고 합니다. 대마초요? 네, 대마초. 그런 이야기도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가장 먼저 기른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 대마초를 그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뭐 부산에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대마초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오해가 다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을 봤을 때 70% 이상이 네. 대마초 중독이라고 합니다. 70%가? 전 세계 마약 중독. 그만큼 대마초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약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마약이 있고 화학적 실험으로 만들어낸 화학 제품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과거의 원시 부족의 벽화를 보여주는데 이미 원시 부족들도 버섯을 통해서 환각 증세를 하는 그 그림이 있다고 해요. 버섯.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거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마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섬유로 쓰는 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 돛을 처음 만들 때 대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도 최초의 그 프로토타입을 대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삼배옷, 네. 전통 삼배옷도 대마로 만들어낸 섬유로 만든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마는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식물입니다. 근데 이 마약의 성분이 대마 꽃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대마 잎, 그 다음에 줄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꽃과 잎을 마약으로 규정을 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거고 줄기는 유통이 됩니다. 그게 옷으로도 섬유로도 이렇게 유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마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식물로 볼 수 있고 그 유학을 갈 때는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마가 특히나 음식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음식에도? 네,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 네. 해피 쿠키, 뭐 해피 브라우니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주면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마리화나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리화나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왔는데 그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여성 이름이 마리아고 또 후아나래요. 그러니까 제를 써서 후아나인데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마리화나가 됐고 이 여성과의 관계를 맺는 건 좀 아주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마리화나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MJ 또 메리 제인이라는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래퍼들의 그 가사를 보면 메리 제인 MJ가 자주 등장하는 게 이 마리화나를 뜻하는 은어라고 그래요? 해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약이 대마초라니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 이상이 대마초로 인해 마약 중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천연 마약에는 또 어떤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약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냥 알약만 마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아편입니다. 양귀비의 꽃에서 나오는 아편. 그 아편에서도 그 양귀비의 꽃을 이렇게 찌으면 하얀색 액체가 나오는데 그 하얀색 액체를 이렇게 말리면요. 그게 모르핀이 된다고 해요. 몰핀. 우리가 이제 마취제로 쓰는 진통제 쓰는 몰핀이 되고 그 몰핀을 다시 화학적 작용을 해서 거르면 헤로인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마약과 진통제의 경계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뭐 코카인이 리도카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쉽게 진통제 쓰고 있기도 한데 이게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헤로인을 하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헤로인을 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주먹처럼 아프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르핀처럼 쓰는 대부분의 그 중증 치료제가 양귀비 계열이라고 하고 코카인이 있어요. 그 유명한 코카인이 네, 있는데 이건 뭐 노래로도 많고. 네, 그 코카콜라의 코카이기도 합니다. 그 코카콜라도 처음에 코카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코카를 했는데 코카잎을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씹었다고 해요. 허기도 달래고 고통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코카인과 양귀비가 이렇게 마약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마리화나는 호흡기로 하는 거고 양귀비로 나오는 헤로인은 우리가 그 불로 달궈서 주사기로 팔에 꼽는 그게 헤로인이라고 하고 또 코카인을 이렇게 좀 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코 점막으로 흡입하는 게 코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연 마약도 이렇게 다 흡입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도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코카인이 그 환각의 지속 시간이 짧대요. 네, 그리고 각성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하는 마약이라고 해요. 날 각성시켜줘서.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항상 카드로 블랙 카드로 코카인의 가루를 이렇게 모아내고 맞아요. 달러로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이렇게 미디어의 묘사가 자주 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미국에서 그 달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코카인 검사를 했는데 90% 이상에서 코카인 성분이 나왔다고요. 집회에서요. 네, 그 정도로 마약이 전 세계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뭐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대표적인 마약인데 이들이 천연 마약이라면 이보다 중독성이 강한 화학 마약은 얼마나 더 강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천연 마약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씹기도 했고 먹기도 했고 꽤 오래의 역사 있는 거 그만큼 이렇게 강도가 세지 않다라는 거고 화학 마약은 엄청 세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알게 되었는데 그 히로뽕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서 이게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에서 감기약을 만들다가 개발된 마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히로뽕이라는 이름이
노동을 사랑하라라는 뜻의 그리스어 필로포누스에서 왔던 필로폰입니다. 처음에는 이 약을 주면서 계속 노동을 시켰던 거고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피로회복제처럼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 군인들한테 배부가 되면서 특히나 동아시아에서 이제 히로뽕 이게 유명하게 된 거고 가미카제 작전 때도 이걸 투약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 나온 엑스터시라는 이거는 그 식욕을 감퇴시키는 다이어트 약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알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알약인데 이게 환각제에 가깝고 스킨십을 하게 만드는 포옹 마약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파티형 마약으로 쓰이고 LSD라는 마약도 있어요. 이거는 그 혀바닥 위에 올리는 약간의 그런 패치 같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인데 이게 우리 신경 자극 전달 물질 중에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불안을 담당하는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이걸 유지시켜주는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 LSD는 세로토닌을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그 감정의 격차가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환각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파도가 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영감을 얻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틀즈의 존 레논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LSD 중독자 복용자였고 스티브 잡스는 내 삶의 가장 큰 경험은 LSD였다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의 그 마약을 많이 넣은 프로포폴 이거는 수면 마취제의 일환인데 기억을 마비시켜서 기억을 잠시 잃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앓는 분들이 프로포폴로 나의 현실에 대한 감각과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약의 어원이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학 제품 마약이 정확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마치 처방받는 약처럼 모두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도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고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권력이 필요에 따라서 불법이 되기도 하고 합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봤습니다. 중독성의 문제고 실제로 이 마약을 선택하는 이들의 그런 마지막 선택이 잘못된 것이 되게 분명한 사실인데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화학 제품 마약들이 노동을 위한 피로 회복제와 다이어트 약 그리고 감정 조절 약 수면 조절 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현대 사회의 우리 구성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라는 게 분명히 왜곡된 도피처고 아주 해악이 큰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사회적 질병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도피처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피로와 다이어트, 감정의 어려움, 수면의 어려움이 너무나 깔려있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도피처를 잘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강한 도피처가 쉽게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마약이 퍼져나오는 현재 상황의 정확한 설명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 싶고요. 이 사회적인 어떤 경쟁과 압박감이 심해질수록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는 건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와 유통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해야 될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 사회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면들, 그리고 질병적인 면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이 마약이라는 탈출구가 옳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마약이라는 탈출구를 선택하게 되는 그 개개인의 경로의 원인도 함께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함께 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듣다 보니까 꽂힌 단어가 왜곡된 도피처라는 단어였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그 도피처가 너무 쉽게 도달했거나 너무 쾌락만 추구하는 도피처라면 반드시 왜곡된 도피처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마약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분의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두 국번 없이 검찰청은 1301, 경찰은 112, 관세청은 125번입니다. 신고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 또 마약하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발견하신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들의 삶을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약을 주제로 영화는 바스켓볼 다이어리 만나봤고요. 책은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컬처클럽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